몇 년을 같은 시장에서 얼굴을 봐온 그 사람이 말했어요. 이제는 제가 옆에 있으니까 너무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들었을 때만 해도 제 인생에도 늦게나마 따뜻한 사람 하나 생긴 줄 알았습니다. 믿었던 지인 부탁으로 보증을 섰다가 연체이자까지 붙은 4,800만 원이 제 앞으로 넘어왔고 그중 4,200만 원을 당장 막지 못하면 통장까지 묶일 수 있다는 말을 들으면서도 아들네 형편이 흔들릴까봐 차마 입도 떼지 못한 채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게 그 사람은 급한 빚부터 해결해주고 이제는 혼자 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순에 다시 사람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왜 재혼 2달이 지나자 그 사람은 저를 위로해준 남자가 아니라 제 삶을 조여오는 사람이 되어 있었을까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그곳에 행복이 닿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때 남은 인생을 조용히 버티며 살 사람이었어요. 새벽 4시면 일어났습니다. 시장 안반찬 가게에 나가 재료를 손질하고 국물을 내고 사장이 오기 전에 준비를 마쳐두는 게 제 하루의 시작이었거든요. 겨울에는 손이 틀 정도로 찬물에 재료를 씻었고 여름에는 새벽부터 이마에 땀이 맺혔어요. 그래도 그 시간이 싫지 않았습니다. 몸이 바쁘면 생각이 줄었으니까요. 생각이 줄면 외롭다는 걸 잊을 수 있었어요. 그게 제가 새벽 일을 계속한 이유였는지도 몰라요.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허리가 먼저 쑤시고 발바닥이 나중에 욱신거렸어요. 그래도 그 피곤함이 오히려 마음을 잡아주는 느낌이었거든요.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 내 손으로 벌어서 내 입으로 먹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하루를 버텼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초라해 보일 수 있는 생활이었지만 저는 그 안에서 나름의 균형을 찾고 있었어요. 크게 가진 건 없었지만 빚도 없이 살아왔어요. 전 남편과 정리한 건 이미 오래된 일이었고 그 뒤로는 누구한테 기대지 않는 걸 원칙처럼 여기며 살았습니다. 한번 신세를 지면 오래 마음에 두는 성격이어서 처음부터 아예 기대지 않는 게 편했거든요. 괜찮다, 혼자 할 수 있다. 그 말이 입에 붙어 있었습니다. 아들 준호는 자기 가정을 꾸리며 살고 있었어요. 인테리어 일을 하는데 경기를 많이 타는 일이라 들어올 때와 안 들어올 때 차이가 컸거든요. 저는 그 아이 생활에 짐이 되지 않으려고 늘 조심했습니다. 며느리 소라가 돈 문제에 예민한 편이라는 걸 알게 된 뒤로는 더 그랬어요. 아들 집에 반찬을 들고 갈 때도 살림이 빠듯하다는 기색은 내비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웃으면서 들어가고 웃으면서 나왔어요.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며 혼자 한숨을 쉬는 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균형이 한 번에 무너졌어요. 강혜자가 저를 찾아온 건 작년 이맘때쯤이었습니다. 같은 시장 안에서 오래 얼굴을 맞대온 사람이었어요. 공동구매도 몇 번 같이 해봤고 반찬 재료 거래처도 서로 소개해준 적 있는 사이였거든요. 명절이면 서로 전을 나눠 먹기도 했고 시장 사람들 사이에서 언니 동생하며 지냈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늘 야무지고 반듯하게 처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돈거래에 깔끔하다는 말도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 부탁이라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혜자는 거래처 결제가 며칠만 밀렸다고 했어요. 자기 이름으로는 서류가 이미 복잡하게 묶여 있어서 잠깐만 제 이름을 보증으로 넣어주면 정리되는 대로 바로 뺀다고 했습니다. 아주 간단한 일처럼 말했어요. 이름만 잠깐 빌려주는 거라고. 길어야 보름이면 끝난다고 했습니다. 서류에 이름이 들어가는 일이 얼마나 무거운지 저도 모르지 않았어요. 처음엔 싫다고 했습니다.
머뭇거리며 돌려 말했지만 뜻은 같았어요.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혜자는 표정이 굳었다가 이내 제 손을 잡으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이 부탁 들어줄 사람이 정말 없다고, 금자 씨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그 눈물이 진짜인지 아닌지 저는 그때 판단할 수 없었거든요. 그저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 그렇게 울고 있으니 쉽게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저는 결국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그때는 그게 그렇게 무거운 결정인지 몰랐습니다. 혜자가 잠적한 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어요. 처음에는 연락이 잘 안 된다 싶었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어요. 가게에 들렀더니 셔터가 내려가 있었습니다. 시장 사람들한테 물어보니 며칠째 안 나왔다고 했어요. 그래도 설마 했습니다. 무슨 집안일이 생긴 거겠지, 곧 나타나겠지 싶었거든요. 그 설마가 저를 더 오래 잡아뒀어요. 그러다 어느 날 낯선 전화번호로 연락이 왔습니다. 수화기 넘어 목소리는 건조하고 빠르게 말했어요. 채권 관련 서류를 확인해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연대보증인으로 들어가 있는 계약이라고 했어요. 단순한 소개인이 아니라 정식 연대보증인. 그 말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물었어요. 상대방은 똑같이 반복했습니다. 그제야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반찬가게 냉장고 문에 손을 짚었어요. 냉기가 손바닥으로 올라왔는데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연체이자가 붙어 원금과 합산된 금액이 4,800만 원이라고 했어요. 귀에 넣고 싶지 않은 숫자였습니다. 그중 4,200만 원을 며칠 안에 막지 못하면 통장 압류와 카드 정지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했어요. 반찬 가게는 카드 정산으로 돌아가는 구조였거든요. 정산이 막히면 일자리도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나가는 그 새벽 일자리가 흔들린다는 게 무슨 뜻인지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전화를 끊고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사장이 뒤에서 금자씨 하고 불렀는데 대답을 못했어요. 정신을 차리고 화장실에 들어가 찬물로 손을 씻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아들한테는 말할 수 없었어요. 준호도 제 상황을 알면 무리해서 뭔가 하려들 텐데 며느리 소라가 알게 되면 그 집안에서 갈등이 생길 게 뻔했거든요. 그 갈등은 결국 제가 만드는 게 되는 셈이었습니다. 집은 있었지만 현금이 아니었고 나이와 소득 때문에 은행 대출도 쉽지 않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새벽에 눈이 떠지면 천장을 봤어요. 4,800, 4,200, 며칠 안에 그 숫자들이 잠을 붙들고 놔주지 않았거든요. 시장에 나가도 멍하게 손만 움직였습니다. 사장이 한 번은 얼굴이 왜 그러냐고 물었어요. 괜찮다고 했습니다. 늘 하던 대답이었거든요. 그때 고재문이 말을 걸었어요. 시장통 근처 국밥집 주방을 오래 맡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몇 년째 같은 시장 권역에서 일하다 보니 얼굴은 익었어요. 아침에 재료 들어오는 시간이 비슷해서 골목에서 마주치는 일이 잦았거든요. 눈인사를 나누고 날씨 얘기를 한두 마디 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몇 년을 그렇게 마주쳤으니 시장 안에서는 꽤 오래 아는 사람 축에 들었어요. 말수가 적고 점잖다는 인상이었습니다. 남의 일에 함부로 끼어드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믿음직스러워 보였거든요. 그 사람이 먼저 말을 건 건 반찬가게 옆 골목에서였어요. 퇴근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골목 끄트머리에 잠깐 서 있었던 것 같아요. 어디 가려던 것도 아니고 그냥 발이 멈춘 거였습니다. 그만큼 그 며칠이 흐릿했거든요. 고재문이 다가오더니 괜찮냐고 했어요. 요즘 안색이 많이 안 좋아 보인다고 했습니다.
저는 피곤하다고 했어요. 늘 하던 대답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자리를 피하지도 않고 가만히 서 있었어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 기다림이 이상하게 저를 무너뜨렸어요. 몇 년을 골목에서 마주쳐온 사람인데 그날따라 그 얼굴이 낯설지 않게 느껴졌거든요. 입을 열고 싶지 않았는데 말이 나왔습니다. 처음엔 짧게, 그러다 점점 길어졌어요. 중간중간 목소리가 잠겼지만 고재문은 끼어들지 않고 다 들었습니다. 다 듣고 나서 그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골목 끝에서 시장 특유의 냄새가 흘러왔습니다. 찌개 냄새, 생선 냄새, 기름 냄새. 저는 그 냄새 속에서 대답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고재문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급한 돈부터 먼저 막아줄 수 있다고 했어요. 뭔가를 대가로 요구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그때는 그랬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고맙다고 했지만 그 돈을 어떻게 갚겠냐고 했어요. 그런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고재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일단 숨부터 쉬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그렇게 묵직하게 들릴 줄은 몰랐어요. 며칠 뒤 그는 4,200만 원을 정리해 줬습니다. 압류 통보가 멈췄을 때 긴장이 풀리면서 손이 떨렸어요.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진짜로 막혔구나. 진짜로 숨이 쉬어지는구나. 그런데 그 안도감이 채 가시기도 전에 고재문이 말을 꺼냈어요. 이 나이에 혼자 이런 짐 지고 어정쩡하게 살지 말고 차라리 정식으로 같이 살아보자고요. 몇 년을 같은 시장에서 봐왔는데 서로 사람됨은 이미 아는 사이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 말이 틀리지 않았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몇 년을 골목에서 마주친 사람이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더 쉽게 마음이 기울었어요. 그게 두 번째 실수였는지도 몰라요. 저는 며칠을 생각했습니다. 고마운 건 분명했어요. 그런데 그 고마움이 재혼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건지, 이게 맞는 건지 확신이 없었거든요. 잠을 자다가 깨기도 했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또 사람한테 기대도 되는 건지, 그 사람이 진심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 건지. 그래도 결국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잡은 건 그 사람의 손이 아니라 그 절박했던 순간이었는지도 몰라요. 그 사람이 정말 저를 도우려던 걸까요? 아니면 몇 년을 지켜보다가 제가 가장 약해진 순간을 골라 다가온 걸까요? 그 답을 알게 된 건 그로부터 2달이 지나서였습니다. 처음 2달은 정말 괜찮았어요. 그 점이 오히려 나중에 더 무서웠거든요. 혼인신고를 하고 살림을 합친 건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어요. 이 나이에 어정쩡하게 같이 살면 오히려 말이 많아진다. 정식으로 부부가 되어야 서로 체면도 산다는 말에 저도 마음이 움직였거든요. 무엇보다 제 급한 빚을 막아준 사람인데 계속 선을 긋는 게 매정하게 느껴졌어요. 그 고마움을 저는 너무 크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게 나중에 제 발목을 잡을 줄은 그때 몰랐어요. 고재문은 빚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않았어요. 그게 좋았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몸이 굳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얘기를 아예 꺼내지 않았어요. 마치 없었던 일처럼 그냥 지금 이 시간을 사는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반찬 가게에서 돌아오면 국이 데워져 있었어요. 제가 언제 퇴근하는지 맞춰서 불을 켜둔 거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우연인가 싶었는데 그게 며칠이 지나도 똑같았어요. 식탁 위에 밥이 놓여 있고 국이 따뜻하고 수저가 제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혼자 살던 세월이 길었던 저한테 그 풍경이 낯설었어요. 낯선데 싫지 않았습니다. 낯선데 눈이 따가웠어요.
허리가 아프다고 했더니 다음 날 아침 식탁 위에 파스가 올려져 있었어요. 말없이요. 사줬다는 말도 여기 있다는 말도 없이 그냥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파스를 한동안 그냥 바라봤어요. 별것 아닌 거 알아요. 그런데 오래 혼자 살다 보면 그런 별것 아닌 것들이 사람을 무너뜨리거든요. 시장 사람들 앞에서도 그랬습니다. 누가 저한테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물으면 고재무는 옆에서 금자씨가 고생을 많이 했다고 했어요. 직접 대신 대답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 편을 드는 말을 자연스럽게 얹었습니다. 그 말이 듣기 좋았어요. 부끄럽지만 그랬거든요. 누군가 내 고생을 알아준다는 게 그 나이에도 그렇게 힘이 됐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생각했어요. 늦게라도 사람 하나 잘 만났다고. 빚 때문에 시작된 인연이지만 이 사람은 진심으로 저를 챙기는 사람이라고. 그런 마음이 들수록 저는 더 잘하려고 했습니다. 새벽 일을 마치고 돌아와도 밥을 직접 차렸어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반찬을 기억해뒀다가 챙겼고 주말에는 국을 넉넉히 끓여 냉장고에 넣어뒀습니다. 뭔가를 해줘야 마음이 편했거든요. 빚을 진 사람처럼요. 그때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확히 2달쯤 지나자 식탁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처음엔 아주 작은 변화였습니다. 말투가 조금 달라졌어요. 전에는 오늘 일은 어땠냐고 물었는데 어느 날부터 오늘은 얼마 받았냐고 묻기 시작했거든요. 첫 번째는 그냥 넘겼습니다. 살림을 합쳤으니 궁금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질문이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반복됐습니다. 그러다 어느 저녁 밥을 먹다가 제 통장이 어디 있냐고 물었어요. 갑자기요. 별 맥락 없이 그냥 툭 던졌습니다. 저는 왜요? 하고 되물었어요. 그랬더니 부부 사이에 통장 위치도 모르면 어떡하냐고 했습니다. 웃으면서 한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 웃음이 어딘가 달랐습니다. 눈이 웃지 않았거든요. 적금이 있냐는 질문도 나왔어요. 있으면 만기가 언제냐고 했습니다. 저는 얼마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얼마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자꾸 숫자를 물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이상하다고 느끼면서도 이상하다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빚을 해결해준 사람한테 왜 그런 걸 물어보냐고 따지는 게 제가 은혜도 모르는 사람처럼 보일 것 같았거든요. 그 눈치가 저를 잠잠하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엔 예전에 정리한 집 보증금 일부가 얼마나 남았는지까지 슬쩍 떠봤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처럼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잠깐 막혔어요. 분명히 느꼈거든요. 이건 사람을 걱정하는 질문이 아니라 제 형편을 속속들이 훑어보는 질문이라는 걸. 그런데 그걸 느끼면서도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냥 넘겼어요. 왜 그랬냐고요. 그때 저한텐 반박할 근거가 없었거든요. 딱히 뭘 잘못한 것도 아니고 돈을 가져간 것도 아니고 그냥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어느 순간부터 저는 집안에서 자꾸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아들 집에 반찬을 챙겨 들고 가려는데 고재문이 또 반찬을 따로 싸느냐고 했어요. 특별히 뭐라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투가 걸렸어요. 눈치를 주는 건지 그냥 하는 말인지 경계가 애매했거든요. 저는 결국 반찬 양을 줄여서 챙겼습니다. 줄이면서 속으로 좀 씁쓸했어요. 아들한테 반찬 챙겨 보내는 일도 이제 눈치를 봐야 하나 싶었거든요. 그 무렵부터 저는 집에서 말수가 줄었어요. 괜한 말을 꺼냈다가 또 뭔가를 물어볼까봐 먼저 말하는 일이 줄었습니다.
밥을 차리고 먹고 설거지를 하고 들어와 누웠어요. 고재문은 텔레비전을 보거나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사이에 말이 없어지고 있었는데 그게 편안한 침묵인지 불편한 침묵인지 저는 구분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텔레비전 소리 사이로 고재문이 말했어요. 살림을 합쳤으면 돈도 같이 봐야 하는 거 아니냐?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부부가 통장을 따로 두는 게 말이 되냐고 했습니다. 그 말이 딱히 틀린 말처럼 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더 무서웠습니다. 틀리지 않은 말로 사람을 조이는 방식이었거든요. 저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2달 전하고 지금이 다르다는 건 분명히 느끼는데 뭐가 어떻게 달라졌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몰랐어요. 나쁜 말을 들은 것도 아니고 맞은 것도 아니고 소리를 들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뭔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공기가 달라지듯이요. 그 변화가 너무 느려서 제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던 건지도 몰라요. 그래도 그때까지는 아직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이 마음이 좀 답답한 거겠지. 같이 산지 얼마 안 됐으니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넘겼습니다. 그게 2번째 실수였어요. 이상하다고 느꼈을 때 바로 물었어야 했는데 저는 또 혼자 납득하고 넘어갔거든요. 결국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된 건 아주 작은 말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밥상 앞에서 던진 말이었어요. 그 말이 제 귀에 박혀서 그 뒤로 오래 떠나지 않았거든요. 그 사람은 과연 어떤 말을 했을까요? 그 말은 밥상 앞에서 나왔어요. 별것 아닌 저녁이었습니다. 제가 아들 집에 반찬을 들고 갔다가 조금 늦게 들어온 날이었어요. 늦었다고 해봤자 1시간 남짓이었습니다. 준호가 요즘 일이 뜸하다고 해서 좀 더 있다 온 거였어요. 아들 얼굴이 수척해 보였거든요. 밥이라도 같이 먹고 싶었는데 며느리 눈치가 보여서 반찬만 내려놓고 나왔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고재문은 밥상 앞에 앉아 숟가락도 들지 않고 있었어요. 텔레비전도 꺼져 있었습니다. 기다렸다는 걸 온몸으로 보여주는 자세였어요. 저는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아들 집에 잠깐 들렀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고재문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제 남편 있는 사람이 밖으로만 돌면 되겠냐? 저는 그 말이 그렇게까지 잘못인가 싶어 가만히 있었어요. 늦은 건 맞으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밥을 뜨면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네 빚 막아준 게 4천이 넘는데 아직도 네 식대로만 하냐? 숟가락 소리가 멈췄어요. 제가 멈춘 건지 그 사람이 멈춘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이 밥상 위에 얹혀서 한동안 사라지지 않았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건 느꼈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날 밤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왔습니다. 빚 막아준 게 4천이 넘는데 그 말의 무게가 자꾸 달리 느껴졌어요. 처음엔 서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되씹다 보니 서운한 게 아니었어요. 무서웠습니다. 그 사람은 그 돈을 도움으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저를 누를 명분으로 쥐고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거든요. 그 뒤부터는 갑질이 생활비로 옮겨왔어요. 고재문은 이제 부부가 됐으니 돈도 같이 봐야 한다며 제가 반찬 가게에서 받아오는 일당을 하나하나 묻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얼마 받았냐? 이번 주엔 며칠 나갔냐? 특별수당 같은 건 없냐? 질문이 점점 구체적으로 들어왔어요. 처음엔 살림에 보태려는 거겠지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번 돈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려는 거였어요. 장 보는 비용도 따졌습니다.
전기요금이 왜 이만큼 나왔는지, 반찬 재료를 왜 저번보다 더 사왔는지, 아들 집에 가져다 줄 반찬은 왜 또 따로 챙기느냐고까지 했어요. 저는 처음엔 아끼며 살자는 뜻인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생각해 보니 그건 절약이 아니었어요. 감시였습니다. 그는 특히 제가 반찬 가게에 계속 나가는 걸 못마땅해 했어요. 그 나이에 새벽잠 깨가며 얼마나 번다고 그러냐고 했습니다. 이제 남편도 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고도 했어요. 말만 들으면 걱정해 주는 것 같지요. 그런데 이상한 건 일을 그만두라고 하면서도 제가 버는 돈이 얼마인지는 집요하게 알려고 들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돈을 못 벌게 하면서도 돈의 흐름은 자기 손으로 쥐고 싶어 하는 사람 같았어요.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은 제가 반찬 가게 사장한테서 문자를 받았어요. 다음 주 스케줄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고재문이 옆에 있다가 누구한테서 왔냐고 했어요. 가게 사장이라고 했더니 왜 그렇게 자주 연락하냐고 했습니다. 자주라고요. 일주일에 한두 번 오는 업무 문자인데 자주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에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런가 하고 넘겼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말했어야 했는데 그때는 그 말이 입에서 나오지 않았거든요. 휴대폰이 울리면 누구냐고 묻는 게 습관이 됐어요. 제가 영수증을 들고 있으면 뭘 샀냐고 했고 반찬통을 들고 나가려 하면 어디 가냐고 했습니다. 집 아닌데도 저는 제 집처럼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뭔가를 하기 전에 먼저 머릿속으로 한번 검열을 했습니다. 이거 들고 나가면 뭐라고 할까? 이 문자 답하면 또 뭐라고 할까? 그 검열이 자연스러워지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그게 더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한 번은 고재문이 제 적금 얘기를 꺼냈어요. 만기가 언제냐고 했습니다. 저는 아직 멀었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만기 되면 그냥 넣어두지 말고 한 번에 정리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어떻게 정리하냐고 물었더니 굴리는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자기가 알아봐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얼핏 들으면 도와주겠다는 말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이 차가워졌어요. 도와주겠다는 게 아니라 그 돈이 어디 있는지 자기가 파악하겠다는 말이었거든요. 저는 그날 이후 적금 통장을 서랍 안쪽으로 옮겼어요.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혼자 했습니다. 별것 아닌 행동인데 그걸 하면서 손이 조금 떨렸어요. 내 통장을 내가 숨겨야 한다는 게 그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모르겠으면서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 무렵 고재문 누나 양미경이 처음으로 집에 왔어요. 양미경은 오자마자 집안을 한번 쭉 둘러봤습니다. 무언가를 평가하는 눈빛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차려놓은 차를 마시면서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재혼했으면 여자가 남편 말 잘 들으면서 살아야 한다고요. 살아보니까 그게 제일 편하더라고 자기 경험담처럼 말했어요. 저는 그냥 웃으면서 들었습니다. 뭐라고 받아치기가 어려웠거든요. 양미경은 차를 다 마시고 나서 슬쩍 물었어요. 금자 씨는 반찬 가게 일을 계속할 거냐고요. 저는 당분간은 그럴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양미경은 고재문을 보면서 웃었어요. 그 웃음의 의미를 저는 다 알았습니다. 아직 말을 안 듣는다는 신호였거든요. 그날 양미경이 돌아가고 나서 고재문이 말했어요. 누나가 걱정이 많다고 했습니다. 금자 씨가 아직 혼자 살던 버릇이 안 빠진 것 같다고 했다면서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혼자 살던 버릇이요. 제가 일하고 아들 챙기고 살림 꾸리는 게 고쳐야 할 버릇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속으로 조용히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저한테 원하는 게 뭔지를요. 빚을 해결해 줬으니
고마운 마음으로 살라는 건지, 아니면 그 고마움을 평생 안고 살면서 뭘 해도 감사하다고 해야 하는 사람이 되길 바라는 건지, 그 경계가 점점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흐려질수록 저는 오히려 또렷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단단해지는 느낌이요. 아직 뭘 할지는 몰랐지만 이대로 계속 있으면 안 되겠다는 건 알았습니다. 고재문은 언제부터 저를 아내가 아니라 빚진 사람처럼 대하기 시작한 걸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그랬던 걸까요? 그 답을 찾기 시작한 건 바로 그 무렵부터였습니다. 고재문의 갑질은 집안에서만 끝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바깥에서 더 교묘해졌습니다. 집안에서는 그래도 둘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는 달랐어요. 여러 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저를 건드리는 방식이었습니다. 그게 훨씬 더 아팠어요. 반박도 못하고 그냥 웃고 넘겨야 하는 그 자리가 제일 힘들었거든요. 시장 사람들 앞에서 그는 제가 반찬 가게 일 나가는 걸 두고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집 사람은 아직도 고생을 사서 한다니까. 처음 듣는 사람은 농담처럼 넘겼을 겁니다. 실제로 몇몇은 웃으면서 그래도 부지런한 게 어디냐고 했거든요. 그런데 저를 향한 그 말투는 농담이 아니었어요. 눈빛이 달랐습니다. 웃으면서 하는 말인데 그 안에 뭔가 날이 서 있었거든요. 저는 그 자리에서 같이 웃었습니다. 웃으면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누가 제 편을 들어 그래도 금자씨 손이 야무지다고 하면 고재문은 웃으면서 받아쳤어요. 빚도 정리해주고 데려왔는데 아직도 생활머리가 안 잡혔다. 그 말이 공기 중에 퍼지는 동안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봉투를 꽉 쥐었습니다. 시장 바닥이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주변 사람들 시선이 잠깐 저한테 쏠렸다가 흩어졌습니다.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더 무거웠습니다. 빚도 정리해주고 데려왔다는 말. 그게 사람들 앞에서 나왔다는 게 저는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 내내 그 말을 곱씹었어요.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부끄러웠거든요. 그게 제일 억울했어요. 거기에 양미경까지 끼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양미경은 처음엔 가끔 들르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주 나타났습니다. 시장 근처에 볼 일이 있다며 들르기도 하고 고재문한테 전화해서 같이 밥 먹자고 불러내기도 했어요. 그리고 꼭 저도 끼워서 셋이 앉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 자리가 저는 불편했어요. 밥을 먹는 건데 밥 먹는 자리 같지 않았거든요. 뭔가를 확인하는 자리 같았습니다. 양미경은 말을 아주 자연스럽게 했어요. 특별히 날 세운 것도 아니고 소리를 높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야기하듯이 말했는데 그 안에 전부 가시가 있었어요. 그 나이에 데리고 살아주는 것만도 고마운 줄 알아야지. 빚까지 해결해준 사람인데 그 정도는 해야지. 아들 집은 이제 그만 들락거려. 내 가정은 여기잖아. 한 번에 다 한 말이 아니었어요. 만날 때마다 한마디씩 얹었습니다. 그게 더 교묘했어요. 한꺼번에 들으면 이상하다고 느끼는데 한마디씩 들으면 그냥 잔소리처럼 느껴지거든요. 저는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게 있었지만 애써 삼켰습니다. 고재문 누나한테 대들었다가 나중에 더 불편해질까 봐요. 그때도 저는 참는 걸 선택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건 시장 회의실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상가 사람들 몇이 모인 자리였어요. 분기마다 한 번씩 열리는 회의였는데 이런저런 상가 현안을 얘기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도 반찬가게 쪽 얘기를 들으러 나간 거였어요. 고재문도 왔고 양미경도 따라왔습니다. 양미경이 왜 거기 왔는지는 몰랐어요. 그냥 따라온 것 같았습니다. 회의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고재문이 자연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 살림이 하나인데 혼자 번 돈처럼 쓰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회의 내용이랑 전혀 상관없는 말이었어요. 갑자기 나온 말이었습니다. 사람들 시선이 한꺼번에 제게 쏠렸어요. 저는 손에 들고 있던 회의 자료를 꼭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 자리에서 반박하면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았고 그냥 있으면 동의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어느 쪽도 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양미경이 거들었어요. 금자 씨는 아직도 혼자 살던 버릇이 안 빠졌다니까요. 웃으면서 한 말이었습니다. 주변 사람 몇이 어색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귓속에서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시선을 내리깔았어요. 회의 자료 위에 적힌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검은 점들처럼 보였어요. 그날 이후 저는 시장에 나가는 게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 얼굴을 보면서 인사하고 지나쳤는데 그 이후론 고재문이나 양미경이 근처에 있으면 먼저 자리를 피하게 됐어요. 그 사람들이 또 무슨 말을 할지 몰라서요. 시장이 제 생활 터전이었는데 그 터전이 불편한 곳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게 속상했어요. 제가 오래 다녀온 곳인데 왜 제가 피해 다녀야 하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생각할수록 이상한 게 있었어요. 고재문이 사람들 앞에서 제 얘기를 꺼낼 때 특별히 더 신이 나는 순간이 있었거든요. 제 적금이나 남은 돈 얘기가 나올 때였어요. 그 순간만큼은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평소엔 무표정에 가까운 사람인데 돈 이야기가 나오면 뭔가 집중하는 눈빛이 됐어요. 그게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없는 사이 고재문이 제 서랍을 열어봤어요. 정리한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서랍 안에 있던 물건들 순서가 달라져 있었어요. 저는 물건 위치를 잘 기억하는 편이거든요. 반찬 가게에서도 재료 위치를 정확히 기억해야 하니까 그 습관이 집에서도 이어졌어요. 통장 사본이 놓인 위치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누가 꺼내봤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는 그걸 보는 순간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따지지 않았어요. 그냥 다시 원래 자리에 두었습니다. 대신 그날부터 중요한 서류는 따로 챙겨두기 시작했어요. 고재문이 모르는 자리예요. 뭘 하려는 건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건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능적으로요. 그 무렵 윤상철이 한 번 말을 걸었어요. 시장 상가 관리 일을 오래 본 사람이에요. 많이 나서는 성격은 아닌데 사람 보는 눈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회의 끝나고 사람들이 다 나간 뒤에 저한테 조용히 말을 걸었어요. 요즘 좀 힘들어 보인다고 했습니다. 괜찮냐고요?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늘 하던 대답이었거든요. 그랬더니 윤상철은 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알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가면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뭔가 정리할 게 생기면 그때 얘기해요. 혼자 너무 오래 들고 있지 말고요.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어요. 뭘 알고 하는 말인지 그냥 하는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래도 그 말이 작은 틈처럼 느껴졌어요. 아, 이 사람한테는 말할 수 있겠구나 싶은. 아직은 아니었지만요. 저는 그날 밤 혼자 앉아서 지난 몇 달을 돌아봤어요. 고재문이 처음 다가왔을 때, 빚을 막아줬을 때, 혼인신고를 했을 때, 식탁에서 분위기가 달라졌을 때, 통장을 물었을 때, 사람들 앞에서 말했을 때, 서랍을 열었을 때, 하나하나 이어보니까 선이 그려졌어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이어져 있었어요. 그 사람은 저를 가족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길들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제 남은 돈까지 자기 손 안에 두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확실해지는 순간 이상하게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울 것 같았는데 안 났습니다. 대신 뭔가 차가워지는 느낌이었어요. 머릿속이 조용해지면서 이제 움직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대체 제게서 뭘 더 가져가려는 걸까요? 그리고 저는 언제까지 이걸 보고만 있어야 하는 걸까요? 그제야 모든 말들이 맞아들어가기 시작했어요. 퍼즐처럼요. 하나하나 따로 보면 그냥 넘길 수 있는 것들이었는데 이어놓고 보니까 처음부터 방향이 있었습니다. 고재무는 제 현재보다 제 남은 돈에 더 관심이 많았어요. 반찬 가게 일당, 적금 만기일, 예전에 정리한 집 보증금 일부, 아들 몰래 따로 챙겨둔 생활비까지. 그 사람이 물어온 것들을 쭉 나열해 보니까 전부 돈이었습니다. 제 몸이 어떤지, 요즘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잠은 잘 자는지, 그런 걸 물은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았어요. 부부 사이에 숨기는 돈이 어디 있냐고 했습니다. 그 말은 다정한 확인이 아니었어요. 압박이었습니다.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있는 건 부드럽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뭔가 설명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제 돈인데, 제가 번 돈인데 왜 설명해야 하나 싶으면서도 자꾸 그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게 이미 기울어진 거였어요. 제가 그 집안에서 이미 작아져 있었던 거거든요. 결정적인 건 어느 날 오후였어요. 제가 반찬 가게에서 조금 일찍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고재무는 제가 없는 줄 알았는지 안방에서 나오지 않고 있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손을 씻다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조용한데 조용한 게 아닌 느낌이요. 뭔가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데 소리가 없었어요. 안방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살짝 보니까 고재문이 제 서랍 앞에 앉아 있었어요. 서랍을 정리한다고 했어요. 제가 들어가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뭘 찾냐고 했더니 그냥 정리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손에 제 통장 사본이 들려 있었습니다. 펼쳐져 있었어요. 저는 그걸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따지지 않았어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는데 얼굴에는 내색하지 않으려 했거든요. 그냥 알았다고 하고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부엌에서 물을 한 잔 마셨어요.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천천히 숨을 골랐어요. 화가 났냐고요. 났습니다. 그런데 그 화를 그 자리에서 꺼내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감정적으로 부딪히면 오히려 제가 몰아붙임 당할 것 같았거든요. 예민하다고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런다고 할 게 뻔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런 방식으로 저를 다뤄왔으니까요. 그날부터 저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적금 통장을 다른 곳에 옮겼어요. 고재문이 찾지 못할 자리로요. 그 다음엔 반찬 가게 사장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 출근 일수와 일당 지급 내역을 따로 정리해 달라고요. 사장은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저는 나중에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다고만 했습니다. 사장은 더 묻지 않고 정리해 주겠다고 했어요. 그 말이 고마웠습니다. 말없이 도와주는 사람이 그때 제일 힘이 됐거든요. 그리고 녹음을 시작했어요. 고재문이 빚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휴대폰 녹음을 켰습니다. 티나지 않게요. 식탁에 올려두거나 주머니 안에 넣어뒀어요. 처음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걸 해도 되는 건지,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으면서도 했어요. 그 사람 말이 제 기억 안에서만 있으면 나중에 제가 예민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겨야 했습니다. 제 기억이 아니라 소리로요. 녹음 안에는 이런 말들이 그대로 남았어요. 내가 내 숨통 막아줬으면 내 돈도 내가 알아야지.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숨이 막혔습니다. 숨통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제 급한 빚을 막아준 걸 숨통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사람 눈에 저는 숨통이 막혀 있던 사람이었고 자기가 그걸 열어줬다는 거였습니다. 도와준 게 아니라 살려줬다는 식으로요. 그 인식이 무서웠어요. 이제 내 통장 따로 둘 생각은 하지 마라. 이건 어느 날 저녁에 나온 말이었습니다. 대화 중에 나온 게 아니었어요. 그냥 툭 던졌습니다. 마치 이미 결정된 것처럼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을 그 사람은 동의로 받아들였을 거예요. 저는 동의한 게 아니었는데 그날은 그냥 넘겼습니다. 대신 그 말을 녹음 안에 담아뒀어요. 아들 집에 들고 갈 돈 있으면 집에 먼저 내놔라. 이 말은 제 속을 가장 뒤집어 놓은 말이었어요. 아들한테 반찬 챙겨가는 것도 눈치를 봐야 했는데 이제 아들한테 쓸 돈까지 자기한테 먼저 내놓으라는 거였습니다. 준호는 제 자식이에요. 제가 낳고 키운 아이거든요. 그 아이한테 뭘 해주는 게 왜 허락을 받아야 하는 일인지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까지 말이 차올랐지만 그날도 삼켰어요. 그 말도 녹음 안에 남겼습니다. 녹음 파일이 하나 둘 쌓여갔어요. 저는 그 파일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묘했습니다. 생생하게 그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게 제 남편 목소리라는 게 실감이 잘 안 났어요. 고마워서 손을 잡은 사람이었는데, 빚이 막혔을 때 안도감을 줬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 목소리가 녹음 안에서 저를 조이고 있었습니다. 그 즈음에 윤상철을 다시 마주쳤어요. 시장 상가 관리실 앞에서였습니다. 저는 지나가려다가 발걸음이 멈췄어요. 그 사람이 언젠가 했던 말이 떠올랐거든요. 뭔가 정리할 게 생기면 얘기하라고 했던 말이요. 저는 잠깐 서 있다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윤상철은 서류를 보다가 저를 보고 의자를 권했어요. 앉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짧게 말했어요. 구체적인 내용을 다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재혼 후 생활이 좀 어렵다고 했어요. 남편이 제 돈 관리에 많이 개입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상은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윤상철은 그 말만 듣고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래 시장 일을 봐온 사람이어서 비슷한 상황을 여러 번 봤던 것 같았어요. 그 사람은 말했습니다. 생활비 통장부터 분리해 두는 게 좋겠다고요. 일당이 들어오는 통장은 반드시 본인 명의로만 관리하고 상대방이 접근할 수 없는 구조로 바꿔두라고 했어요. 지금 당장 크게 움직이는 것보다 먼저 내 것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순서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명쾌했어요. 복잡하게 생각하던 것들이 한 줄로 정리되는 느낌이었거든요. 저는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은행에 들렀어요. 생활비 통장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고재문이 모르는 통장이었어요. 반찬가게 사장한테 부탁해서 일당 입금 계좌를 그 통장으로 바꿨습니다. 고재문한테는 말하지 않았어요. 말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제 돈이 들어오는 계좌를 제가 바꾸는 건데 허락을 받을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가슴이 조금 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동안 모아둔 녹취 파일과 일당 내역, 계좌 흐름을 한자리에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파일을 들으면서 날짜를 적었습니다. 어느 날 어떤 말을 했는지, 그 전후 상황이 어땠는지를 메모했어요. 감정적으로 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냥 사실만 적었어요. 있었던 일, 들었던 말,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유가 보였어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 사람은 아내를 얻고 싶었던 게 아니었어요. 죄책감 많은 사람 하나를 자기 아래 두고 싶었던 겁니다. 빚을 해결해준 사람처럼 보이면 저를 얼마든지 부려도 된다고 생각한 거였어요. 제가 고맙다는 마음을 오래 품고 있을 거라는 걸 알고 그 고마움이 식기 전에 최대한 많은 걸 가져가려 했던 거거든요.
그 사람이 제게 원한 건 아내가 아니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말대꾸를 안 하고 묻는 것에 다 대답하고 번 돈을 다 내놓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걸 유지하기 위해 빚을 명분으로 쓴 거예요. 도와준 게 아니라 묶어둔 거였습니다. 처음부터요. 그 생각이 확실해지는 순간 이상하게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슬프지 않았냐고요. 슬펐습니다. 그런데 그 슬픔보다 더 크게 올라오는 게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이 사람한테 고마워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감정에서 노연하는 느낌이요. 고마워야 한다는 마음이 저를 얼마나 오래 잡고 있었는지 그걸 내려놓으니까 오히려 가벼워졌어요. 고재문은 제가 끝까지 참고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그 사람은 제가 모르는 줄 알았을 거예요. 제가 다 보고 있었다는 걸, 다 듣고 있었다는 걸, 하나씩 정리하고 있었다는 걸. 그 사람은 몰랐을 겁니다. 저도 사실 몰랐거든요. 제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요. 예순이 넘어서 처음 알았습니다. 조용한 사람이 끝까지 조용한 건 아니라는 걸요. 결국 저는 사람들 앞에서 소리 지르는 대신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정리하기로 했어요. 그 결심이 서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정해지고 나니까 이상하게 차분해졌어요. 떨리지 않았습니다. 울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냥 해야 할 일이 생긴 사람처럼 순서를 생각했거든요. 먼저 할 일, 그 다음 할 일. 그렇게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제일 먼저 한 건 아들한테 전화한 거였어요. 준호한테 연락하는 게 제일 어려웠습니다. 재혼 전부터 지금까지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거든요. 빚사건도 고재문도 재혼 후 생활도 아들이 걱정할까봐 며느리 소라가 알게 될까봐 그 집 살림이 흔들릴까봐 그 이유들이 전부 제 입을 막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더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숨기는 게 저를 지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제가 더 깊이 빠지게 만든다는 걸 알았거든요.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를 몇 번 반복했어요. 결국 눌렀습니다. 준호가 받았어요. 여보세요, 엄마.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목이 잠겼습니다. 한동안 말을 못했어요. 준호가 엄마 왜 그래? 하고 다시 불렀습니다. 그제야 말이 나왔어요. 처음엔 천천히 그러다 쏟아지듯이 말했습니다. 보증 사건부터 빚이 넘어온 것, 고재문이 나선 것, 재혼한 것, 그리고 2달 뒤부터 달라진 것까지 다 말했어요. 준호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어요. 그러다 목소리가 갈라지면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요. 엄마가 그런 일을 혼자 다 겪고 있었는데 몰랐다고, 자기가 더 자주 연락했어야 했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이 듣고 싶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보다 이제 더는 혼자 들고 있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필요했던 거였거든요. 그래도 그 목소리를 들으니까 눈물이 났어요. 오래 참았던 게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 시장 골목 불빛이 보였어요. 저녁 장사 준비하는 가게들 불빛이요. 그 불빛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음 순서로 가야 한다고요. 그 다음은 자료 정리였어요. 그동안 모아둔 녹취 파일을 하나씩 들었습니다. 날짜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고재문이 빚 이야기를 꺼낸 날, 통장을 물어본 날, 적금 해약을 권한 날, 서랍을 열어본 날. 그 흐름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방향이 있었거든요. 반찬가게 사장이 정리해준 출근 일수와 일당 내역도 꺼냈어요. 제가 번 돈이 얼마인지, 그 돈이 어느 통장으로 들어왔는지, 그게 다 기록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고재문이 제 수입을 간섭하고 통제하려 했다는 정황이 숫자로도 보였어요. 계좌 흐름도 뽑았습니다. 재혼 전 통장과 재혼 후 통장, 재혼 후의 생활비 지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제가 번 돈이 어디로 흘렀는지, 그게 한 장에 다 나왔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새삼 놀랐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놓고 보니까 제가 그동안 얼마나 조여들고 있었는지가 너무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그 자료를 들고 윤상철을 찾아갔어요. 상가 관리실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윤상철이 서류를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말없이 의자를 권했어요. 저는 앉아서 자료를 내밀었습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냥 보여줬습니다. 윤상철은 천천히 넘겨보면서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 보고 나서 말했습니다. 생활비 통장 분리는 이미 하셨냐고 했어요. 했다고 했습니다. 반찬가게 일당 계좌도 바꿨냐고 했어요. 그것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잘하셨다고 했어요. 이 정도 자료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더 끌고 갈 이유가 없다고 했어요. 그 말이 힘이 됐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한 게 아니라는 걸, 이 자료가 실제로 의미 있다는 걸 확인받은 것 같았거든요. 저는 고맙다고 했어요. 윤상철은 손을 저으면서 별것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너무 오래 혼자 들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결정적인 날은 다시 시장 회의실이었습니다. 분기 회의가 있는 날이었어요. 저는 일부러 나갔습니다. 안 나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나가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동안 그 자리에서 너무 많이 눌려왔으니까요. 이번엔 달라야 했습니다. 고재문도 왔고 양미경도 따라왔어요. 늘 그랬듯이요.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자료를 들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릴 줄 알았는데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상하게 차분했습니다. 회의가 거의 마무리될 무렵이었어요. 고재문이 늘 하던 것처럼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 집안 살림은 내가 보니까 금자 씨는 가게 일부터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 시선이 모였어요. 저는 그 시선을 느끼면서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사람 말을 끊었어요. 잠깐요. 한마디였습니다. 그런데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고재문이 저를 봤습니다. 양미경도 봤어요. 사람들도 다 봤습니다. 저는 그 시선들을 받으면서 천천히 말했어요. 빚을 해결해 준 건 맞습니다. 그 점은 고맙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걸 이유로 제 통장, 제 일, 제 자식 관계까지 다 줄여한 건 다른 문제입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그동안 이 말을 얼마나 삼켜왔는지 모르는데 막상 입 밖으로 나오니까 생각보다 담담했거든요. 양미경이 끼어들었어요. 목소리를 높이지는 않았지만 날이 서 있었습니다. 아니, 빚까지 해결해줬으면 그게 고마운 거지.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예요. 지금 저는 양미경을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고마움을 갚는 방법이 복종은 아니잖아요. 그 말을 하고 나서 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녹취 파일을 열었어요. 회의실 안에 고재문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내가 내 숨통 막아줬으면 내 돈도 내가 알아야지. 이제 내 통장 따로 둘 생각은 하지 마라. 짧게 2대목만 들려줬어요. 더 길게 틀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회의실 안 공기가 달라졌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양미경도 입을 다물었어요. 그리고 고재문 얼굴을 봤습니다. 그 사람 얼굴이 처음으로 무너졌어요. 점잖다는 인상, 말수 적고 듬직하다는 인상. 그게 한꺼번에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붉어지지도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어요. 그냥 굳어버렸거든요. 저는 그 얼굴을 보면서 아무 감정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슬프지도 통쾌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끝났다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 자료를 챙겨 들고 말했어요. 더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다 정리해뒀으니까요. 그리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나오니까 시장 소음이 다시 들렸어요. 생선 파는 소리, 손님 부르는 소리, 어디선가 국물 끓는 냄새. 늘 있던 것들이었는데 그날은 그게 다르게 들렸습니다. 선명하게 들렸어요. 오래 귀를 막고 있다가 처음으로 소리가 들리는 느낌이었거든요. 그 뒤 저는 재혼 생활을 정리했어요. 법적인 절차를 밟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그래도 한 단계씩 넘겼습니다. 고재문이 막아준 빚은 남은 금액을 분할로 다시 묶어서 갚기로 했어요. 제 살림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속도로요. 그 돈을 갚는 건 제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삶까지 담보로 맡길 생각은 없었어요. 그 두 가지는 다른 문제였거든요. 반찬 가게 일은 여전히 고됐어요.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찬물에 손을 담그는 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혼자 사는 집도 갑자기 넓어지지 않았어요. 달라진 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숨은 쉬어졌어요. 아침에 눈을 뜰 때 오늘 뭘 물어볼까? 오늘 또 뭐라고 할까? 그 생각부터 시작하지 않아도 됐거든요. 그게 생각보다 훨씬 컸어요. 준호가 얼마 뒤에 찾아왔습니다. 혼자 왔어요. 반찬을 잔뜩 사들고 왔는데 제가 늘 해주던 것들로 골라왔더라고요. 그게 웃기기도 하고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우리 둘이 밥을 먹으면서 별말은 안 했어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말이 없어도 불편하지 않은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게 그게 얼마나 다른 건지 그날 다시 알았거든요. 나중에 돌아보면 예순에 다시 사람을 믿은 게 잘못은 아니었어요. 잘못이 있다면 제 절박함을 고마움으로 묶어 복종까지 당연한 것처럼 여기던 사람을 너무 늦게 알아본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결국엔 알아봤어요. 그걸로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마움은 갚을 수 있어요. 분할로도 시간으로도 마음으로도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존엄까지 내줄 필요는 없었어요. 그걸 예순이 넘어서 배웠습니다. 늦었지만 배웠으니까 됐어요. 시장 골목은 오늘도 새벽 4시면 불이 켜집니다. 저도 그 시간에 일어나요.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새벽이 더 이상 무겁지 않아요. 제 새벽이거든요. 온전히 제 것이거든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인공에게 한 줄 응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마음까지 함께 전해두겠습니다.